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한다. 해외 소녀상 건립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는 등의 사실상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매우 충격적이죠. 잠시 후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의 입장 들어보겠고요. 꽉 막혀있는 개헌 문제 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성명 발표한 것 입장 들었는데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입장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을 초대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 사옥 앞에 북극곰 옷을 입고 한 30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는데 왜 삼성전자 사옥 앞에 갔는지, 왜 북극곰 옷을 입었는지 손민우, 이인성 두 캠페이너를 초대했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에서는 다스의 주인을 찾아 나선 시민들 만나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팀이 오늘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 정부 입장 위주로 매듭지은 합의였다. 또 소녀상 이전 문제 등에 대해 일본 측 요구 일부를 수용하는 사실상 비공개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인데요. 자,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결과 발표 쭉 보시고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셨어요? 일단 그 TF팀이 짧은 시간이었는데 결국은 피해자들과 국민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상당 부분 많이 밝혀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제 추측으로 분명히 무언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했던 이면 합의, 예. 그러니까 비공개 문서가 있었다라는 것도 밝혀냈고, 예. 피해자 중심의 합의가 아닌 정말로 정부, 그것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가 체결되었다라는 것. 네.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이면 합의 비공개 그 서류에 정대협도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정대협을 우리 정부가 설득한다. 소녀상 이전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한다. 이런 게 써 있는 거죠. 사실은 그 결과 발표에 정대협 내용이 비공개 이면 합의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왈칵 눈물이 좀 났어요. 지난 2년이 그냥 휘리릭 지나가면서 예. 그 지난 2년 동안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게 굉장히 우리가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예. 네, 정대협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신 공격이라든가 또 정대협에서 일하는 저를 포함해서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예. 이런 것이 전면적으로 있었고 예. 무엇보다도 이 이면 합의에 보면 해외에 기린비 세우는 거 예. 이런 것도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본에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2년 동안 그 미국을 가고 또 호주를 가고 유럽을 가고 유엔을 갈 때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잡혔거든요. 네. 그 해외에 있는 한인 단체들에게 외교부가 공문을 보내서 해외 소녀상이나 평화비를 세우는 일에 절대 관여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그런 제보가 온다든가 예. 또 해외에 있는 한인 조금 보수적인 단체에서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거기에 정대협을 음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든가 네. 이런 것이 계속 저희들에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예. 이게 합의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그렇게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어떤 인권과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 일에 정부가 앞장서서 해왔구나 하는 것이 2015 한일 합의로부터 출발했구나. 네. 이게 오늘 다 밝혀졌네요. 일본 측 요구를 받아서 소녀상 이전하도록 정대협 등을 설득하도록 노력한다라고 써 있는데 사실상은 설득이 아니라 압박을 한 거군요. 그런 거죠. 압박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도 그렇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항의를 심하게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약간 우리들에게 뭔가 핀잔을 주듯이 그게 안 들어갔다라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들어가 있었지만 비공개적으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라는 게 예.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능했나? 네. 도대체 왜 그랬나? 알겠습니다.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또 이번에 밝혀진 거 보면 외교부는 그냥 그 보조적 역할밖에 안 했고, 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협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책임을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외교부가 허수아비였고, 그날 윤병세 장관이, 허수아비로 발표만 했다라는 것이 참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예. 대통령 한 사람의 무슨 이게 우리가 전제 국가도 아니고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명령에 따라 이 모든 행정 수반들이 이렇게 움직였나? 예.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사실 오늘 그 발표를 보면서 그동안 지나갔던 것이 쭉 저희들에게 이렇게 줄기가 엮여져서 이해가 되는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국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일 합의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예. 외교부 그 담당 국장들이 합의를 할 때는 그래도 피해자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그 국장급 회의를 할 때는 한국 정부 측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다. 예. 그리고 번복할 수 없는 방식의 사죄다. 예. 전 총리가 하고 그다음 총리가 번복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 오늘 그 결과에서 확인이 됐는데 예.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이병기 실장과 고위급이 되면서부터는 아하. 비공개로 진행을 했고 그렇죠. 그때부터는 피해자들도 민간단체도 배제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늘 그 결과 발표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의문으로 가졌던 점들이 이렇게 한일 합의에서 다 합의되었고 정부끼리 정말 그 우리 할머니들의 표현으로 쏙닥쏙닥 하면서 예. 자기들끼리 다 결정을 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네요. 외교부는 그나마 노력을 했는데 박 대통령 네. 지시로 국정원장이 전면에 나서면서부터는 그냥 무조건 조속한 합의 여기에만 그렇죠. 매달렸다 그거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도 또 결과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위안부 할머니 관련된 기록유산 등재 노력에 대해서 예산을 중단하라. 네.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을 은밀하지만 조속히 설립하도록 하라. 이런 것들이 전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더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딱 여가부의 발표를 보면서요. 저는 김복동 할머니의 그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압축된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를 돈으로 팔아먹었다. 네. 그리고 끝내려고 했다. 예. 하는 딱 이 한마디가 그걸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설사 지금 독일이나 다른 그 과거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것을 교육하고 하는 그런 사회들을 보면 제대로 사과했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없애거나 지우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정부는, 박근혜 정부는 그 한일 합의도 그렇게 굴욕적이고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요구도 국제 인권의 기준도 담지 않은 그 합의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10억엔이라는 그 10억엔이라는 돈을 통해서 역사를 지우려고 했다라는 것. 예. 종결 지우려고 했다라는 것. 알겠습니다. 네. 지금 외교부는 이런 태스크포스 팀의 보고를 토대로 해서 피해자분들 또 관련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까지만 지금 밝힌 상태거든요. 정부 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피해자들에게 그 외교부도 그렇고 정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TF팀이 올 내에 발표를 할 테니까 네. 정부가 그때 그 입장을 정하겠다. 기다려달라. 예.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동안 기다려왔어요. 예. 그중에 올해만 벌써 8분이 돌아가셨고요. 예. 한국 정부가 지금 투트랙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실상은 내용은 투트랙이 아닌 거예요. 예. 투트랙이라는 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역사 문제, 인권 문제를 경제나 국익이나 외교 그러니까 안보 외교에 결합시키지 않고 별도로 투트랙으로 나가는 것이 투트랙 외교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는 이 TF팀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들을 선언할 거 선언하고 네.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인권에 입각해서 예. 특히 지금 강경화 장관이 외교 국제인권기구에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그 경력을 봐서라도 예. 위안부 문제는 인권 기준에 따라서
선언을 하고 국내에 어떤 천명해야 되는 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국익 앞으로 일정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고 지금 그 약간 주저하는 이런 모습은 예. 역시 일본이 이 모든 문제를 올인하고 있는 것에 거의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딸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갖게 되는 거죠. 네.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알겠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다른 문제를. 올림픽이나 안보 문제 이런 걸로 그렇죠. 가고 오면 눈치 보지 마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였습니다. 개헌 문제 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봤죠. 어제 또 자유한국당의 초선 의원 또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도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은 바 있어요.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성일종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예, 올해 연말로 끝나는 개헌특위 이거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선거 때 개헌 문제 동시 투표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개헌은 국가의 큰 중차대한 일이고 미래에 집을 짓는 일이거든요. 예. 지방선거에 충분한 논의나 여야의 협의 없이 선거에 악용될 여지도 많고요. 예. 또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문제가 지금 쟁점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불행한 역사, 과거 87년 헌법 체제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예. 6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다 감옥 가거나 불행하고 다 실패했어요. 예. 왜 실패했는가? 이게 권력이 이게 집중되어 있고 승자 독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력 구조를 바꾸지를 아니하면 앞으로 이런 역사가 계속 되풀이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합의를 하고 예. 틀을 바꿔야 되는데 네. 아무리 빨라도 이 지방선거에 이걸 넣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지방선거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지방선거에 어떻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세요? 전에 우리가 개헌특위에 다루면서 보니까 이제 국회가 한 41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개헌에 대한 광고비 집행 같은 경우를 통해서 개헌하면 국민이 다 행복해진다. 뭐 이런 문안도 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예. 이 개헌이야말로 아주 드라이한 겁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투표율을 올리고 이래서 이게 지방선거를 젊은 사람 끌어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예. 투표율 높아지는 거야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네. 이 개헌은 또 다른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속의 어떤 하나의 방편 요소로서 투표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중심이 아니고 예. 곁가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정치 현실상 지금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예. 그러면 개헌안 국민투표를 투표에 붙일 수조차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다른 당까지 국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방선거 때 해도 무방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핵심의 고리는 권력구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 예, 권력구조를 지금 여당이 양보를 해야 합니다. 예. 전에 박근혜 정부에 있었을 때도 사실은 그 권력의 초기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의 틀을 바꾸려고 했으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았을 거예요. 예. 최순실 사태가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개헌 카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에 그랬었죠. 대해서 예. 당시 야당이 의심하고 문제가 있다고 본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권력이 똑같이 역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은 대체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총리의 여러 가지 권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한테 이양을 해서 예.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예. 외치 같은 부분, 국방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하고 예. 내치 부분은 총리가 해서 각 정파들이 서로 연합하거나 일본이나 서독에서처럼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예. 이런 갈등 구조가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개헌특위의 자문 교수단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한두 번 빼고는 이 제도에 대해서 천거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치와 외치를 분리해서 이원 집정부제 형식의 정부 권력구조 형태 이거군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지금 정부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개헌 합의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면 개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을 가지고 이거라도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핵심 이 역사가 불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의 구조에 있는 이 권력 구조를 바꾸지를 않으면 예. 개헌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예. 하위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로 규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국민의 또 다수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해서 국회가 내치의 전권을 갖게 되는 형태의 이원집정부제식 권력구조를 싫어한다. 이런 또 여론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뭐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네.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뽑아서 예. 각 정당들이 함께 토론하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권력 구조를 바꿔지면 국민의 불신도 그 안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권력 구조를 바꾸면 국민 불신도 해소한다. 그렇습니다. 정쟁의 요소가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이 일단 현재 동의하지 않고 여당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나마 동의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이나 지방 분권 조항만이라도 개헌하자. 이건 안 됩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개헌에 대해서 18대, 19대도 계속 이 문제가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갈등 구조, 정당 간의 갈등 구조, 계층 간의 갈등 구조가 어디서 오느냐? 권력 구조에서 오는 거예요. 예. 이거 없이 나머지 개헌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겁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법이나 여러 가지 체계로서 얼마든지 보강이 가능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헌특위하고 정개특위를 통합해서 단일특위의 소수 정예의원으로 구성해서 한번 더 속도감 있게 해보자라는 국민의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개헌특위를 더 연장해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핵심은 내치 외치 분리 이원집정부제라는 권력구조에 합의할 수 없으면 개헌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시작했죠? 예, 오늘부터 4일간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은 K보팅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선관위 온라인에 접속해서 투표를 하는 거고 예. 그 다음 이틀 동안은 당원한테 전화가 가서 응답하는 ARS 투표. 예. 이거 가처분 신청 냈는데 기각됐다죠? 예, 기각됐습니다. 조금 예상대로인데요. 남부지법에서 기각을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뒤에 덧붙인 게 정당의 정치적 의견이나 견해 형성, 조직 구성 운영에 관한 부분은 규제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알아서 해라는 그렇죠. 거죠. 간단히 법원에 말하면. 자꾸 가지고 오지 마라. 맞아요. 이런 이야기죠. 예. 네. 물론 이것은 투표 내용에 대한 거하고 별개입니다. 형식적인 것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법률상은 문제는 없다. 네. 투표율 문제는 당 내에서는 지금 여전히 시끄럽죠. 예, 이게 법적으로는 요 기각으로 해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기각된 거예요. 예. 33%가 안 되면 공표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같이 가름돼가지고 기각이 됐고 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투표는 찬성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럼 또 이제 전당대회도 가야 되는데 찬성률도 그렇지만은 투표율이 그래도 중요한 문제인 게 그렇겠죠. 너무 낮으면 정치적으로 힘을 받기가 어렵죠. 그 기준이 바로 33%? 그 논쟁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원이 사실 이 당 저당 할 거 없이 허수가 많아가지고 과반 투표는 애초에 어려운 것이고 33% 논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기각된 건데 기준을 잡아볼 수는 있겠죠. 예컨대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될 때 8월에 당원 투표율이 24.3%가 그랬어요. 아, 안철수 대표 대표될 때의 투표율은 24. 그 앞에 박지원 전 대표가 대표될 때는 20% 정도. 그래요. 그럼 그게 어떤 기준으로 삼아질 수가 있겠죠. 계속 30% 넘은 적이 없군요. 다른 당들도 사실은 이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 반대파는 계속 그 33% 얘기를 막 하는 거로군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 대표될 때의 투표율인 24%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한 20% 수준이 되면은 꽤 힘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매우 낮게 나오면은 반대측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측은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투표율 혹시 집계된 게 있나요? 오후 4시 기준으로 11.07%. 오, 굉장히 높은데요?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꽤 높죠. 4일 동안 하는데 첫날 오후 4시까지 11.07? 이게 두 개를 보셔야 돼요. 어. 안철수 대표가 대표될 때 같은 시각 투표율보다 높다고 합니다. 아하. 찬반이 격렬하니까 오히려 관심이 올라가는 게 있죠. 예. 하지만 총선이나 대선 때도 그렇지만은 적극적 지지자들은 문 열면 딱 가가지고 투표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맘먹은 사람들? 그렇죠. 아. 이 투표율 상승 곡선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을 가름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그런데 11%면은 생각보다 꽤 높다. 그러니까 한 10% 초반에 그칠 가능성은 낮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4일 동안 투표를 하고 그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된다고? 31일 오전에 발표를 합니다. 그 결과를? 그러면은 안 대표 측에서는 당연하게 전당대회를 빨리 소집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반대 측은 다시 그쪽에서 저지선을 치는 거죠. 전당대회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무산시키는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반대파의 이상돈 의원이 전당대회 의장이기 때문에 뭐 아예 소집 자체가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전당원 투표는 1단계일 뿐이다. 전당대회라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에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조금 예. 더 그렇습니다. 사실상 분당 상태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쪽이 네. 더 힘이 세냐 힘겨루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당원의 힘 그리고 의원의 힘 이게 또 충돌하는 양상이 있는 거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에 다시 뵙죠.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요. 북극곰 30여 마리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극곰 복장을 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우리의 겨울을 지켜주세요. 이런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한 건데요. 왜 거길 갔을까요? 오늘 초대석에 이 유명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을 좀 초대했습니다. 손민우 캠페이너 또 이인성 캠페이너 두 분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북극곰 복장 입고 가셨었어요? 네, 저도 북극곰 복장 입고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 삼성전자 사옥 앞에 간 거예요? 북극곰이? 북극곰은 이제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북극에서 가장 위협받는 동물로 그렇죠.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 북극곰들이 직접 삼성전자 사옥 앞에 찾아간 이유는 삼성전자가 더 이상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를 끊고 재생가능 에너지 100%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겨울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쓰는 전기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럼요. 어느 정도나 씁니까? 거의 16,000기가와트 아워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작은 국가인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네. 이 매년 쓰는 양과 흡사해요. 도미니카 공화국 한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보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써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는 이 엄청난 양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실제로 재생가능 에너지로 사용하는 부분은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1%가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나아가는 것처럼 100% 재생가능 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그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달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IT 업종이 전기를 유독 많이 쓰는 데인가요? 업종 자체가? IT가 워낙에 요즘은 사실 IT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없잖아요. 예, 예. 모든 정말 요즘 뭐 사물 인터넷이나 다방면으로 뭐 미래의 산업 먹거리라고 하는 모든 부분이 되게 IT가 집약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술인데 네. 그만큼 IT 산업 자체도 그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계속해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IT 산업이 거의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국가별로 사례를 세운다고 하면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IT 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산업을 하나의 국가로 봤을 때요. 아,
IT 산업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보면 네. 중국, 미국 네. 다음이다. 예. 그런데 다른 외국에 있는 IT 기업들 가운데 재생 가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애플을 들 수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린피스가 처음에 이제 IT 기업들한테 재생 가능 에너지로 나아가라라고 캠페인을 시작한 건 2010년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그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인터넷에 데이터가 모이고 이렇게 소비되는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쓰라고는 캠페인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예. 애플이 그 캠페인의 요구에 수긍을 해서 이제 2011년 정도에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이제 차츰 그 규모를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96%의 전력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고 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제품을 제조하는 협력사들도 이제 앞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전체 전력의 96%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쓰는데 네. 삼성전자는 1%를 쓰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궁금해지는 게 삼성전자도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나라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이 1%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도 재생 가능 에너지 쓰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애플은 삼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얼마만큼 기업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조달받을 수 있는 정책은 제한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 한국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인데 그렇죠. 그런 국가들에서 이 기업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쓰게끔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정부에 그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소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도 한국과 흡사한 구조인데 그 일본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직접적으로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업의 요구가 있어야지 그렇게 정부도 요구하면 정부가 뭘 해줄 수 있나요? 함께 변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많은 기업들 그리고 이미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는 거는 사실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가자. 네, 가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시그널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앞장서 달라. 네. 근데 저건 애플은 어떻게 해서 96%를 쓸 수 있어요? 미국 네. 전기 전체의 96%가 재생 가능은 아니잖아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국내랑은 다른 전력망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마다 그 한국처럼 독점적인 전력 회사가 있는 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자체 발전을 하는 전력 회사와 직접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그 전력을 구매를 받거나 그렇지 않은 주에는 그 전력 회사에 요구하기도 해요. 우리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력을 사용하고 싶고 그 서비스를 너희 전력 회사가 제공해달라고 했을 때 많은 전력 회사들이 변화하기도 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거는 나라마다 다르고 그 나라 가진 기술마다 다르고 또 기업이 어떤 식의 전략을 짜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네,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만큼 그리고 삼성전자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글로벌적으로 다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라고 저희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애플 같은 회사가 자기네 스스로 사옥 옥상에 무슨 태양광 발전 같은 것도 하나요? 네, 그 애플은 이제 자기네 부지에 직접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재생 가능 에너지를 할 때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네 부지에 먼저 설치를 하고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가 소비를 하면 사실 국내 환경에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를 얼마나 자가 소비했냐에 따라서 예. 기업이 실제로 득을 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방법도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공장 부지가 굉장하잖아요. 그럼요. 태양광 발전 있나요? 태양광을 일부 설치하고 있기는 해요. 일부?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1%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자기네 부지에 직접 설치해가지고 이제 태양광을 하는 양 아니면 이제 국외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인증서 같은 걸 구매해서 충당하고 네. 있는 양 네.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1%인 거고 아하. 이제 그 발전량 자체만 보면 더 미미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기업 스스로가 이 엄청난 전력을 다 발전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어마어마한 것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 정부의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시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생각하는 그 인식조차도 바뀔 수 있는 맞아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자기네 공장에 태양광 발전부터 좀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도상 한전으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정부를 향해서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늘려라. 또 우리 회사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좀 많이 쓸 테니 따로 공급받을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촉구해라. 그런 시위를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무슨 답변 보낸 게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이 어떤 식의 전략을 선보일지 발표할지 저희도 계속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이미 세계 118개의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진짜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기업한테 꼭 필요한 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워낙에 시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는 산소 제로로 나아가야 하는데 혁신을 말하는 기업이 이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네. 그거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게 사실 기후변화 그리고 화석연료, 지구온난화 이런 것의 주범은 주로 기업 이렇게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첨단을 달리는 기업이 우리는 앞장서서 재생가능에너지로 해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애플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왠지 더 멋있어 보여요, 애플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게 멋있어졌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네,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애플뿐만 아니라 세계 뭐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다 100% 재생가능 에너지 선언을 하고 그 RE100이라는 그런 연대를 만들어서 예.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그 합니다. 100여 개 기업들이 대부분 IT 기업들입니까? 아니면 제조업체들도 있습니까? 제조업체들도 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저희 뭐 BMW나 타타모터스나 이런 그런 자동차 제조 회사들부터 시멘트를 제조하는 회사들, 시멘트 제조까지. 네, 그 굉장히 에너지 집약적인 회사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굉장히 많이 IT 기업들이 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전환에 굉장히 많이 앞장섰었어요.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IT 기업이 워낙에 인류를 뭐 이롭게 하고 혁신을 얘기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더러운 화석연료에 이제 집착하는 거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 두 분 모셨는데 지금 이인성 캠페이너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인성 캠페이너가 특히 이 IT 분야 전담 캠페이너일까요? 네, 저는 지금 그 말씀하셨던 삼성전자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 예. 네. 네, 손민우 저는 또- 캠페이너는? 네, 저는 석탄 화력 발전소 관련해서 미세먼지 건강 피해나 아니면 기후 변화 문제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 같은 건 이제 줄이자. 네, 네, 그런 맞습니다. 쪽이군요. 네, 왜냐하면 석탄 화력 발전소가 국내에 초미세먼지 생성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국내 초미세먼지 생성의 약 15%, 세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놀랍게도 한국은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률이 1%임과 동시에 석탄 화력 발전소의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의 한 40% 정도로 맞아요. 가장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자. 그게 기후 변화 대응에도 좋고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에도 좋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네. 석탄 화력을 LNG,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그나마 좀 나아집니까?
LNG가 분명히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는 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긴 합니다. 근데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LNG도 결국은 화석 연료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는 석탄 발전소 대신에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원자력 발전 줄이고 석탄도 줄이고 네. LNG를 많이 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도 늘리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네. 그린피스는 전부 재생가능으로 가자 이런 건가요? 저희가 근데 너무 이제 급진적으로 변화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천연가스 발전소예요. 네. 왜냐하면은 천연가스 발전소가 약 36기가와트 정도 지금 발전 설비가 있는데 연 평균 가동률은 40% 미만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 발전은 기저 전원이라고 해서 항상 전력 생산을 위해서 첫 번째로 제일 우선순위로 운전되는 발전소고요. 천연가스나 뭐 재생가능에너지 같은 거는 첨두부하라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전력 이상으로 전기가 필요할 때 긴급하게 발전소를 가동을 시켜서 전력을 생산하는 전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대요? 일단 우선 원전하고 화력을 먼저 하자. 네. 부족하면 LNG 천연가스나 재생가능 쓰자. 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체계를. 네. 왜 그렇게 했대요? 그게 과거에는 전력 생산에 있어서 발전 단가, 경제성이 가장 중요시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성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 이렇게 우선순위를 뒀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핵발전소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석탄 발전소의 미세먼지.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이런 문제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에 들어서야 환경성 그리고 안전성도 같이 고려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이미 LNG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 능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군요. 네. 그런데 안 하고 있군요. LNG 발전 설비가 한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런데 가동률이 절반이 안 된다. 네네. 이거부터 100% 가동해 나가자. 네. 석탄이나 이쪽 좀 줄이고 그런 움직임이라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천연가스를 석탄이나 원자력을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새로 짓는 것들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하고 그리고 또 수요 관리를 통해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그린피스는 직원들의 직함이 참 묘해요. 캠페이너? 네. 또 어떤 직책이 있어요? 저희가 캠페인을 알리는데 가장 필요한 게 사실 미디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대응을 하고 미디어 전략을 짜는 커뮤니케이션 팀이 또 있고요. 저희가 재정적으로 독립된 단체이다 보니까 펀드레이징, 그 후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후원팀도 따로 있고 그럴 때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캠페인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인게이지먼트 팀이라고 있습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하게 저희 그린피스가 또 퍼포먼스나 액션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액션이나 퍼포먼스를 담당하는 액션 유닛도 따로 있습니다. 네. 북극곰 목장 이고 가자 이런 거 사실 다른 환경단체는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린피스가 제일 그런 걸로 유명하죠. 네. 또 왜 선박 치위도 많이 하잖아요. 그린피스가. 네, 맞습니다. 그린피스가 아마 다른 환경단체랑 되게 차별되는 점이 저희가 세척에 환경감시선이 있다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쇄빙선인 아틱 선라이즈호 그리고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가르는 레인보우 워리어랑 에스파란자호 이렇게 세척의 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가장 최근에 영화배우 류준열 씨가 그 환경감시선 교육을 이수받았잖아요. 그랬다고 기사를 봤어요. 그때 탔던 배가 이제 저희 가장 친환경 선박으로 알려진 그 레인보우 워리어호였습니다. 네. 그 배들은 전 세계 바다를 다니면서 해양 오염 이런 거 이제 감시하는 거죠. 육지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캠페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캠페인에 대해서 알린다고 하면 해양이나 바다 같은 경우에는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 감시선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크루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직접 이제 바다 생태계나 바다 오염 문제 그리고 생물 다양성 문제 같은 거를 직접 조사하기도 하고 그 환경 오염 실태를 기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연말이라서 마지막 질문인데 2017년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어떤 뉴스 중에는 두 분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지. 먼저 손민우 캠페이너. 제가 먼저 두 가지 정도를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시간 순으로 한번 보자면 첫 번째는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미세먼지 이슈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이슈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었고 가장 큰 원인으로 석탄 발전소가 지목이 되면서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업무 지시 3호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9월 달에 저감 대책이 발표됐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환경 이슈였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신고리 5,6호기 맞아요. 공론화위원회가 굉장히 이슈였죠.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직접 참여해서 중요한 국가의 이슈를 결정하는 소중한 사회적인 경험을 저희가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성 캠페이너는 뭐가 또 기억나세요? 저는 좀 더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던 사건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성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생리대나 기저귀에 있었던 유해 화학물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흔하게 쓰고 있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물건들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이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 모르고 그거를 밝혀내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참 많이 걸렸잖아요. 아직 투명하게 제대로 밝혀져 있는지도 의문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친환경 계란 이제 논란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그 문제도 시민들을 놀라게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계란은 정말 그 식단에 빠지지 않는데 그 무분별한 축산업 그리고 살충제 사용 같은 것들이 부메랑으로 저희한테 돌아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올 한 해가 환경 관련 이슈가 참 많았던 해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방향이 이제 좀 잡혀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앞에 소개했던 삼성전자 사옥 앞에 북극곰 30마리 간 거 이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뉴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애플 이겼다 그래서 막 좋아했는데 이런 대목에서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좋은 답변 함께 기다려보고요. 손민우, 이인성 캠페이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앞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오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마음의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세 가지를 담아내느라고 말도 못하는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나 3대 핵심상 합의는 일본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일본 쪽의 요구를 한국 쪽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외교부는 고위급 협의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으며 그 내용을 공유받으면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앞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목소리, 그다음 오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의 오태규 위원장의 목소리였죠.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일본이 지금 공식 입장을 밝히고 나섰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합의 변경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위안부 합의 변경 시도 때 한일 관계 관리는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과거 사례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우리 정부가 결국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파기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한 것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재협상은 안 된다. 이게 강하게 그냥 먼저 치고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일본 정부의 계속 되풀이되는 주장인데요. 자신들이 언제까지 사과와 보상을 되풀이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아베 신조 정권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층인 극우 세력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2015년에 추진한 것은
것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자기 논리로 이 지지층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협상에는 절대 응할 수가 없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이후에 행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될까요? 당장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인데요. 이 대목을 일종의 협상 지렛대로 일본이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아베 신조 총리의 이 올림픽 불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적 차원의 어떤 갈등 구조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이 일본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 정부가 중국과는 관계 개선에 좀 매진을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를 감수한 격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하지만 일본 정부도 어떤 대북 제재에 있어서의 협력이나 대중관계 개선 그리고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 개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어떤 강경책으로 일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진단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좀 국제정치적 맥락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대협 쪽의 목소리는 동계올림픽이나 안보 핵 문제와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투트랙으로 구분해서 좀 대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던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봅시다. 네, 다음 뉴스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박영수 특검이 직접 징역 12년을 또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8월 1심 공판에서도 12년형을 구형을 했었는데 당시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죠.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면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최순실 씨에게 고가의 말을 사준 행위를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을 해서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을 모독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징역 12년 구형. 2심 선고는 어떻게 날지 좀 보고 오늘 재판 과정에서 또 무슨 침해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공소장에 추가가 된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그리고 2016년 2월 이렇게 두 번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과정에서 2014년 9월 12일에 이 청와대 안가에서 추가 독대한 정황이 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죠. 예. 이런 정황은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 그리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증언과 업무 수첩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라는 게 특검의 이 기존의 주장입니다. 예. 1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해달라고 하기 위한 어떤 명시적 청탁은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 2014년 9월 달에 독대를 했느냐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에 독대를 한 일이 없고 그걸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내가 침해라는 이야기다라면서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요. 말이 나왔으니까 그 이건희 회장도 차명 계좌 수백여 개가 추가로 발견됐다면서요? 이건희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관련 수사를 해오던 경찰이 최근에 서울지방국세청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200여 개를 찾아냈다.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이건희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 대금으로 지불된 협의를 포착을 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계좌들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차명 계좌 1199개와도 다른 별도 계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최근에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이 어떤 차명 계좌에 대한 과징금 및 과세 논란이 쭉 있었는데 이번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좀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뉴스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뉴스타파가 어떤 동영상들을 공개했는데요. 여기 보면 2010년 8월에 당시 홍준표 의원 사무실에 척당 불기 이렇게 써있는 액자가 걸려있는 광경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MBC 뉴스를 통해서 당시에 보도가 된 화면이었는데 홍준표 대표 무죄 선고의 근거 중 하나가 중간에 자금을 전달한 사람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윤승모 전 부사장은 돈을 건넬 당시에 의원실에서 척당 불기라고 쓰인 액자를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이고 홍준표 대표는 그 액자는 의원실이 아니라 한나라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던 것이므로 이 정확한 진술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론을 했다는 것인데 예. 이 윤승모 전 부사장 말이 맞다는 사실이 이 동영상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홍 대표는 입장 밝힌 게 있나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홍준표 대표에게 그 관련한 입장을 묻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MBC가 참 이상해졌네라고 말하면서 뭉개버린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하.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입장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영상이 대법원 판결 전에 공개됐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면서 지금 무죄 선고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사회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사당화 논란 이런 것도 또 계속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명이 확정된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의 막말을 폭로를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걸로 책까지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의원들 전원이 지금 당협위원장 지위를 회복을 하면서 여기서 밀려난 신세가 된 이 사람들이 당내에 어떤 반발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명희 강릉시장이나 대전의 이재선 전 의원들은 뭐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이와 비교해서 지방선거를 대비한 외부인 사영입 이건 좀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요.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후보로 거론됐던 장제국 부산 동서대 총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은 뭐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고 이것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오늘 제2, 제3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는 했지만 좀 전망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홍문표 사무총장 서울시장 후보로 홍정욱 전 의원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또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오늘 정부가 2018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하고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변화를 창출해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원년을 내년에 열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예산과 재정을 조기 집행해서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로 올해 2만 2천 명 규모에서 내년에는 2만 3천 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올해에 비해서 2만 5천 명가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여러 정책들이 망라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러다 보면 이제 돈 쓸 때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보유세 개편 공식 검토 착수한다는 의견이 있던데요. 이 김동연 부총리가 이게 뭐 개편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좀 톤 조절을 하는 그런 상황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주무부처가 공식 검토에 착수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이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이 보유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이후에 내년 8월께 발표될 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이 확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9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논의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아울러 정부는 이번 보유세 개편 논의는 다주택자에 한한 것이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해서 이 부분이 좀 명확히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화재 원인으로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일부 피복이 벗겨진 이 얼음 제거 작업 중에 누전이 발생했을 가능성 이것을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체포된 건물 관리인 김모 씨가 애초 주장과는 달리 화재 발생 50분 전까지 이 열선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얼음을 털어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것인데요. 예. 이 열선 피복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벗겨진 상태에서 여기에 물이 닿았다라면은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찰은 건물주 이모 씨와 김 씨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2층 여탕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제대로 대피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진척이 있나요, 조사가? 건물 관리인 김모 씨는 건물 구조를 잘 아는 여탕 직원들이 최근에 해고가 돼서 대피를 유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몇 명이 해고됐고 몇 명이 지금 당시에 남아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찰과 김 씨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 또 구조당국이 통유리를 깨는 등의 어떤 구조 노력을 다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나온 보도는 이 유리가 거의 2kg 도끼로도 깨기 어려운 이중 강화 유리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깨고 들어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조기에 유리창을 깨기로 결정했다면 굴절차 등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대형 화재에 대비해서 탈출형 유리창을 도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는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럴 때마다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잘 해야 할 텐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 사람입니다. 오늘이 2017년 마지막 코너죠. 그래서 좀 많은 이웃들을 만나보려 하는데 오늘 이웃들은 어렵게 살아간다? 정확히 표현하면 좀 약간 화가 나서 살고 있다?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해라 라고 외치는 그런 시민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약간 화가 나서 살고 있는, 맞죠? 예, 평소 사례 소개와 좀 다른데,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재벌 특혜와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부추겼다. 또 규제 완화, 최근에 그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렇다면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있다. 네. 그리고 각종 비리 의혹, 사자박이라고도 있잖아요. 4대강 방산비리 자원외교. 이거에 대해서도 전혀 규명이 안 되고 있다. 이러면서, 예.
시민단체도 많이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광화문이나 논현동 일대에서 계속 MB 정권 시절의 부정과 비리, 또 정치 공작, 이런 각종 악행이 우리 사회에 최근에 근원적 모순과 고통을 가져다 줬다. 네. 이걸 규명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 좀 이제 민생고에 시달리는 이웃이라보다는 이런 우리 사회의 근원적 모순과 고통을 파헤치는 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이 돼야지 사회정의, 사법정의,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앞날도 밝을 네.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참여연대가 고발했죠. 예, 맞습니다. 10월 그 고발한 건에 대해서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시작했죠, 수사를. 예, 맞습니다. 12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고발을 하게 됐고요. 뭘 고발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참여연대에는 경제금융센터라고 해서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금융권력들의 행포나 불법 행위만 전문으로 감시하는 예전에 그 소액주주 운동도 했던 그 예, 경제민주화위원회 후예들입니다. 예. 이 경제금융센터에서 다스를 가만히 보니까 8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횡령이 됐던 겁니다. 2003년 2월경에, 2003년경에.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예, 오래전 일이죠. 예. 근데 이게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8년 2월이나 3월께 특별검사가 끝나던 쯤이잖아요. 다 환수해라, 다스로. 그리고 검찰에 통보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마무리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요. 특검이 이 부분을 수사해서 예. 그 비자금까지 파악을 했는데 80억이 2003년께 이 모 씨 계좌로 빠져나간 거, 이 모 씨가 관리한 것까지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을 했는데 예. 어떻게 하라고 조치를 뭘 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횡령범이 있었으면 예, 예. 누가 횡령을 했으며 그 다음에 얼마나 횡령을 했고 얼마 기간 횡령했는지를 발표를 하거나 수사 결과에 예, 예. 아니면 기소를 해야 되는데 예. 발표도 기소도 안 하고 심지어는 검찰에 다른 검찰에 통보도 안 하고 안 넘어간 하고. 겁니다. 그리고 그 80억이 125억으로 불어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자금이. 계좌를 확인했다는 거는 증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17명이 계좌를 분산하고 있었다. 그게 다스로 입금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예. 확인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특검은 개인 횡령이었다. 공표는 안 했지만 개인 횡령 주장하는데 세상에 80억을 비자금을 조성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느 개인 횡령범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료들을 쭉 모아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 고발하면서 이것은 다스의 대표로 된 이상은 씨나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물어보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실소유주 땡땡땡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실소유주가 횡령했고 비자금을 관리했고 나중에 특별검사한테 걸리니까 환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음 2003년부터 2008년 2, 3월께 돈이 들어오는 그때까지는 비자금과 횡령과 그리고 탈세 상태로 범죄 수익을 또 은닉한 상태로 있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제가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근데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자꾸 그러는데 2008년 2월 3월에 이렇게 다스로 환수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로부터 업무상 횡령 금액이 10억이 넘으니까 특경가법상 공소시효 1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2월 3월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년 결정적으로 2월 3월까지라는 게 얼마 안 남은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났다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반박을 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그러나 또 이 땡땡땡으로 되는 실소유주로 의혹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부분도 환수했잖아요. 다스가 140억을. 근데 직권을 남용해서 환수한 거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공소시효 2020년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 기간이 또 공소시효 중단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하다. 검찰이 네. 이제 국민을 믿고 철저히 수사만 해라.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이죠. 제가 그 고발장을 보니까 고발인 해서 안진걸 외 몇 명 이렇게 써 있던데 예. 그럼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예, 우리 청취자들께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데 내일 9시 반에 내일 갑니까? 이 특별한 수사팀이 서울 동부지검에 14층에 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 고발장 함께 쓴 민변의 김종희 변호사님이란 분하고 알겠습니다. 회계 전문가인 김경일 회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제대로 진술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직접적 수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건 비자금 조성 과정을 밝히는 게 우선 아닙니까? 예,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했는데 만약에 진짜 개인 횡령인지 이상은 씨가 횡령했는지를 조사하다 보면 본인들이 자기들이 안 하니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과 탈세를 본인들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정황이나 다른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진술들이. 예. 다스의 격리부장.
다스의 운전기사 이분들이 100%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막 대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만 저희도 확증은 안 됐기 때문에 땡땡땡 성명불상의 예. 실소유주로 이렇게 고발했고 이제 검찰이 그 땡땡땡에 답을 해달라. 네. 온 국민이 묻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리고 한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BBK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BBK 돈이 다스는 회수를 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거 우리 돈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또 고발한 거. 이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예, 중앙지검이 별도로 직권남용 혐의로. 그러니까 그건 다스가 190억을 BBK에 투자했는데요. 소액주주자들은 수천 명이 피해를 봤거든요. 근데 다스는 전액을 환수한 겁니다. 그 과정에 대통령이 직권남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네. MB 대통령이. 예. 그 수사도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이와 별도로 또 일반 시민들께서 쥐를 잡자 특공대 뭐 이런 단체를 만드셔가지고요. 아까 안진걸 처장이 소개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들을 만들어낸 주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네요. 거기에 심주환 대표를 잠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심 대표님은 원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조그맣게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쥐를 잡자 특공대라는 걸 직접 만드셨어요? 예. 언제 만드셨어요? 제가 이제 올해 9월 달에 이제 기획을 해서요. 예. 준비를 하고. 예. 그다음에 10월 10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안 됐군요. 예. 뭘 하는 단체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명박에 대한 이제 그 수사 및 구속을 이제 촉구하는 예.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지금 저희는 10월 10일서부터 이명박 집 앞 학동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했고요. 예. 그리고 10월 25일서부터는 그 근처에서 학동역 6번 출구에서 농성장을 차려놓고 예. 지금까지 이제 단식 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식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 단식이 한 10일 동안은 이제 한 분이 이제 단식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좀 저희가 즐겁게 릴레이로 하루씩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릴레이 단식 농성. 예. 예. 그리고요. 또 어떤 활동하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예. 이제 명박산성 허물기 촛불 행진이라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보통 몇 분 정도 참여하세요? 그 집회에? 이 집회는 이제 적게는 100명에서부터 많게는 이제 300여 명까지 참가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뭐 저희가 이명박이 발해인으로 출입국할 때 그때도 저희가 가서 이제 이명박을 구속하라를 외쳤었고요. 공항에 가셔서? 예. 얼마 전에 이명박 이제 생일 파티가 그 강남 모식당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가고 이제 이명박을 구속하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 하세요? 이 특공대에는 대원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대부분이 그냥 저희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이제 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대부분이 이제 뭐 직장인이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혹시 심주환 대표도 BBK에 투자했다 돈 날리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슨 개인적 원한이 있으세요? 개인적 원한은 아니고 사회적 원한이 있다면 좀 있죠. 그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나라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나서야 되겠다 이러신 거예요? 예. 다른 분들도 다 그렇고? 그렇죠. 제가 이제 기획안을 써갖고 이제 제안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서 하게 된 거죠. 그 다스의 실소유주 가리기 위해서 왜 플랜 다스의 기회라고 해가지고 돈 모아서 거기 주식 사는 운동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거기랑은 관계 없는 겁니까? 저희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이제 관계는 없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고자 하는 국민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운동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쥐를 잡자 특공대의 핵심 요구 사항은 뭐예요? 일단 이명박이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범죄 혐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뭐 검찰이라든가 이쪽에서 제대로 이제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한테는 이제 수사를 이제 촉구하고 구속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저희의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 수사 촉구, 구속까지 가라. 두 번째는 이명박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국민들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은 좀 정말 무릎 꿇고 이제 사죄를 하고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정의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앞으로 활동 계획은요? 앞으로 활동 계획은 저희는 이제 매일 이제 점심시간에 계속해서 이명박 집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지속을 할 거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명박 집 앞 학동역 6번 출구에서 집회하고 명박산성 허물기 촛불 집회를 계속적으로 열어나갈 생각입니다. 끝까지? 이명박 구속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를 잡자 특공대 심주환 대표였습니다. 참 열혈 시민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자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시민사회단체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요. 자발적이고 명랑한 시민들의 흐름이 우리 사회에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 소개한 플랜 다스의 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잖아요. 3주 만에 150억 이상을 모금했는데요. 이건 전 세계 사회운동 역사에서도 보기 어려운 대규모 모금 캠페인인데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시민들께서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식이 굉장히 발전하시면서 시민단체들보다 더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꼭 정책 사회적인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고 뭐 동물권 단체에 가입하고 또 나누고 복지하는 단체들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어떤 시민의식이나 시민참여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흐름 속에 있으신 거죠. 오늘 이야기 시작했던 그 참여연대와 민변이 고발한 건 내년 2월 중순 정도까지면 사실 검찰이 시간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잘 될까요? 내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검찰이 특별한 수사팀, 특별수사팀은 아닌데 사실은 특별한 수사팀이니까요. 이례적으로 고발 사건에 검사님을 4분을 배정하고 수사진까지 하면 10여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옛날에 정호영 특검이 또 조사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종 진술이나 정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자들 진술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중요한 건 의지와 스피드인데 10명도 모자라면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빨리 80억이 어떻게 횡령이 돼가지고 120억으로 돌아왔고 그 돈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이것만 밝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대통령을 지냈던 문으로 의혹되고 이게 이제 추정되고 있는데 그 행위만 확인이 돼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도덕적으로 빵점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역사적 교훈이 남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우리 사회의 교훈이 남게 되는 것이죠. 다스 비자금권 관련된 고발 사건, 또 BBK 피해자들의 고발 사건 이렇게 2건이 지금 현재 있고 그리고 별도로 플랜 다스의 개라는 움직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스의 주식을 가지고 3%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를 규명하겠다는 건데 저희는 하나 더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곡동 땅을 판매한 대금이 다스로 갔고 다스에서 또 BBK로 190억을 투자한 거잖아요. 이 전 과정을 보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서 질문이 하나 더 나가야 돼요. 도곡동 땅하고 BBK는 누구 거냐고 나가야 되고요. 그건 또 누구 거냐라고. 그다음에 내곡동 사저 사기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 퇴임해서 하려고 했던데 그 6억을 12억을 이시영 씨 아드님이 됐는데 6억을 큰아버지는 이상은 씨가 됐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역시 이상은 씨 돈이었겠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내곡동 땅 구입 비용. 그리고 그래서 이시영 씨는 지금 다스의 전무가 되어 있거든요. 해외 법인장이 되어 있고 이게 과연 누굴 걸까요? 누구 거냐고 물어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군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약간 화나 있는 분들 우리 이웃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